여성분이 일단 강간을 마치 당한 걸로 기정사실화해서 담당 수사관님은 여성분 말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분위기였고, 남자분은 이미 강간범으로 이미 낙인을 찍었다는 의미거든요. 게다가 녹음 파일 같은 이런 직접적인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남성분은 정말 억울해서 죽고 싶다고 말씀하신 게 정말 충분히 공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같이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여성으로부터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로 좋다고 한 행동인데 다음날 술이 깨고 나서 느껴지는 부끄러움과 수치심 혹은 도의적인 죄책감 같은 것들 때문에 마치 본인이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인 양 상대 남성을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 남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서 때로는 오히려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해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만한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녹음 파일이나 당시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같은 것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이 남성분의 어떤 준비의 미흡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사건 발생한 이후에 이런 고소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사건 당시에는 누구도 미리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상대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남성분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의뢰인분은 남성분이셨고 50대의 가정이 있는 남성분이셨습니다. 평일 늦은 시간이었는데 너무 급한 일이니 꼭 한 번만 좀 만나서 상담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죽고 싶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그냥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그분의 표정과 말투와 뉘앙스에서 정말 당장이라도 안 좋은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으면 어떡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억울함 때문이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성범죄자가 될 것을 매우 두려워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아는 형님,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선배가 술을 한잔 하자고 해서 불렀는데 그 자리에 마침 그 선배랑 친분이 있는 한 여성분이 와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셋이서 편하게 술을 먹고 하다가 그 형님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가셨고, 남은 둘이서, 즉 제 의뢰인 되셨던 분과 그 상대 여성분이 이제 남아서 소위 2차 술자리를 가서 한 잔 더 했습니다. 그곳에서 서로 호감을 느꼈는지 그 둘은 인근의 호텔을 갔고 호텔에서 그날 하룻밤을 같이 보냈습니다. 즉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아침까지 시간을 보내고 택시를 태워서 여성분을 보낸 다음 이분도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로부터 며칠 후에 경찰로부터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으니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 남성분은 정말 매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비슷한 처지에서 걱정이 되는 마음에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텐데, 사실 이 사건은 불리하게 본다면 한없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난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기억도 안 나고 나는 내 몸도 내가 가눌 수 없었다, 근데 네가 데리고 와서 호텔에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주장을 한다면, 사실 남성의 입장에서는 방어하기가 되게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기억을 했냐 안 했냐라는 거를 겉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하에 했다는 것을 영상을 매번 찍어 놓을 수도 없고, 또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당연히 범죄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녹음기를 켜 놓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다음날 야, 어제 우리 합의하에 한 거 맞지? 이런 식의 어떤 확인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 초점을 맞춘다면 이 사건은 남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게다가 우리 사건은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 이틀 내로 여성분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여성의 말을 되게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준강간죄라는 범죄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없이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성범죄이기 때문에 부수처분이라고 해서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것은 물론이고 신상정보가 고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그야말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더 어려웠던 이유가 원래 평소에 알던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건 이후에 서로 대화를 해볼 여지도 없었고, 둘 간의 어떤 카톡이나 이런 대화 내용이 있지도 않았고, 당연히 당시에 무슨 녹음을 해놓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 합의하에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 있어서 더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남성분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었고 상대 여성도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있는 사람끼리 부적절한 관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도의적으로 잘못된 행위
행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찌됐건 강간이라는 이런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게 너무 확실한데 자기를 강간죄라고 고소를 했다고 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법적인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도움을 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경우와 같이 도의적인 잘못은 둘째치고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누명을 벗도록 도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솔직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을 검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변호사 하면서까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가 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이 여성분의 일관된 것으로 보이는 진술, 난 당했고 기억 안 나고 네가 나를 끌고 가서 한 거야 라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일관된 진술, 게다가 이 사건 발생하고 얼마 안 돼서 이 피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늘 있는 변수는 수사기관의 일명 답정너식 태도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 경찰 수사의 현실을 보면 제가 경험한 것 중에는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자의 말은 일단 진리입니다. 여자가 그렇다니까 그런 거야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방어를 하려고 해도 남자의 말은 믿어주지 않고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분의 입장에서는 마주하게 되는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는데 담당 수사관님은 여성분이 일단 강간을 마치 당한 걸로 기정사실화해서 여성분 말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분위기였고 남자분은 이미 강간범으로 이미 낙인을 찍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받는 내내 미리 만들어 놓은 질문에 그냥 이 사람 답변만 입력해서 그냥 빨리 사건을 끝내려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과연 지금 이게 이 단계에서 방어가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녹음 파일 같은 이런 직접적인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남성분은 정말 억울해서 죽고 싶다고 말씀하신 게 정말 충분히 공감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크게 4가지 면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관계입니다. 결국 성범죄 사건에서의 사실관계는 이 진술의 신빙성의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 아무래도 당사자들의 말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누구 말이 맞냐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분의 말보다는 남자분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고 여자분의 말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디테일한 부분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 여성분이 입고 있던 옷의 종류와 색깔 그리고 옷이 얼마나 몸에 끼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밝힘으로 인해서 당시 이 여성분의 옷은 꽉 끼는 긴 바지를 입고 계셨는데 누군가의 협조가 있지 않으면 이 옷은 함부로 벗기도 어려웠고 또 그 다음에 성관계를 함에 있어서도 특정한 체위는 상호 간의 어떤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호텔에 들어가고 나올 때 서로 주고받았던 말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기억도 안 나는 본인을 일방적으로 호텔로 끌고 가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이 여자분의 말은 쉽게 믿을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거 수집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 수집은 이제 아무래도 수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변호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둘의 사이에 있었던 일의 타임라인을 잘 구성을 하고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CCTV 자료, 각종 결제 내역 이런 것들을 먼저 확보했고 이 사건은 호텔에서 발생을 했고 CCTV 안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너무 다정한 모습이 보였고 여성분의 주장과는 달리 그렇게 취해 보이지도 않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수집을 한 거는 이 남성분이 당시 여성분이 귀가할 때 이용한 택시를 직접 불러줬기 때문에 그거로 택시 기사님을 힘들게 찾을 수가 있었고 택시 기사님의 진술로부터 헤어질 때 이 둘의 분위기 귀가하고 가면서 기사님이 본 이 여성분의 모습 여기서 핵심은 얼마나 취해 보였냐인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보이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만큼 이것을 밝혀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직접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법리인데 이 여성분은 준강간 피해를 주장을 했는데 준강간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해 술에 취한 사람을 그 취한 상태를 이용해서 강간을 하는 걸 준강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이분이 정말 취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취한 상태를 남자가 알아야
그 취한 상태를 이용하는 고의가 있을 수 있는데, 당시에 아무리 봐도 여성분이 보여준 태도와 여성분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 그렇게 취한 걸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남자로서는 취한 여성의 상태를 이용할 고의도 있을 수가 없었다, 이런 법리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연한 것인데 실제로 부각되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성범죄 사건의 이 수사 현실, 이런 점들을 담당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대응을 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남성분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나면 무고죄 고소를 희망하시면 지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이 사건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성분은 무고죄로 고소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되게 슬픈데, 무고죄로 고소를 해도 된다는 조언을 들을 그 시점은 이미 대부분은 잃을 거 다 잃고 지칠 만큼 지친 이후입니다. 이 의뢰인분 같은 경우도 그냥 이걸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는 거에 더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무고죄 고소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어쨌든 그 경찰이 무죄 추정 원칙을 안 지키고 그렇게 편파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경찰에 대한 뭔가 그런 게 없어요. 혼낸다. 너무 좋은 질문인데, 의미가 없는 게 그런다고 해서 그걸 바로 수사관이 싹 교체가 돼서 다시 처음부터 이제 리셋이 돼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더 안 좋은 인상만, 괘씸죄만 더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답답한 경우죠, 그럴 때가. 예. 오늘 말씀드린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방면으로 열심히 노력한 끝에 무혐의를 이제 받아낼 수는 있었지만, 녹음 파일이나 카카오톡 같은 대화 내용이 있었다면 더욱더 쉽게 밝힐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일을 직면하게 된다면 당시 있었던 일을 하루빨리 꼼꼼하게 복기를 하시고, 먼저 자료는 꼭 확보를 해 두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